그렇게 많이 안 온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오늘은? 아, 그래요? 자, 수업합시다. 자, 5번. 다음은 업무보증 설정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답은 2번인데요. 2번 한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분사무소든 아니면은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든 설정 한도액 총액 범위예요. 무슨 범위요? 총액. 그래서 그 총액 범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최신 판례로서 여기와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건당이라는 거예요.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1억 원 업무 보증했으면은 전체 합쳐서 1억 원 범위다, 아니면 건당 1억이다. 그러니까 손해 건당 1억씩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이고요.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보증 설정 한도액이 한정된다, 아니다. 예, 전체 액수다. 예, 개업공인중개사는 완전한 배상이다. 그 다음에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설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휴업의 경우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업무보증의 경우에는 업무보증을 끝나기 그러니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관, 그리고 보증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이게 뭐였죠? 소금기, 그죠? 그리고 사본 교부한다. 맞고요. 그래서 안 하면 뭐였어요,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죠. 그 다음 공제의 경우 공제금 청구는 공제사고 발생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으로 본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년은요, 민법에 뭐냐면 특별, 민법 뒤에 보면 1년, 2년, 3년, 5년 그런 특별 저기가 있어요. 민총 부분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다 봐야 되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가입한 보증기관의 보증 설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없다 해야 된다. 왜? 완전한 배상. 2번, 보증 설정 신고와 보증 변경 신고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기관에 직접 통보를 했어. 그때는 꼭 해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업무보증은 신고하더라, 아니면 보증 설정기관이 통보하는 형태더라.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신고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협회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상관없다. 예, 공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입해도 되고. 4번, 보증기관은 중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책임 부담한다, 안 한다? 그렇죠. 반드시 재산적 손해, 재산상 손해에 국한된다. 5번,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업무보증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보증기간 만료 후 즉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다. 네, 만료 전까지일 뿐입니다. 즉시 이런 거 없어. 그래서 6번의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탁금을 몇 년간? 예,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다. 역시 3년이다. 예, 다만 폐업과 여러분들 이제 저기는 사망은 있지만 해산이나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에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적혀 있질 않아요. 적혀 있질 않지만 그러면 3년간 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걸로 유권 해석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설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설은 그렇게 본다 정도가 아니고 다수설이라는 건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즉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그런 걸로는 함부로 낼 수 없겠죠.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행위임을 판단할 땐 주관적 의사 고려한다, 안 한다? 항상 뭐라고요? 객관설. 주관적. 이거 나오면 틀린다. 3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은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예. 개업공인중개사는 진다. 근데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민법에 의한 거다? 민법. 그거죠. 일단 3번 답입니다. 예.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했어요. 그럼 뭐요? 임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업무보증에 관련된 건 꼭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업무보증 증서 관련 문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러니까 증서 원본은 벽에 게시해야 되죠. 게시 안 했어. 뭐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4번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줄 때 같이 설명하고 교부해야 되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다 증서 관련 문제는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데 업무보증 자체를 안 했어. 그거는 임등치.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이 보증금액 청구할 때 중개행위 당시에 기관에 청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구 당시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것이냐, 어디냐는 거예요. 예? 행위 당시. 그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원인과 결과 중에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개행위 당시에 업무보증기관이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보증 가입 금액의 한도로 합니다라는 것은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 한도를 의미하다라는 것이다? 아니면 건당이다? 건당이다. 전체가 아니라 건당이다.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빌라를 갖다가 여기 빌라가 몇 개가 있었냐면 30개였다. 몇 개요? 예, 1인당 7천만 원씩 해먹었어. 예, 그리고 튀었어. 예, 그리고 이게 얼마요? 372, 21억이죠. 그러니까 이 7천만 원씩 했으면 이 30명한테 업무보증 1억을 해놨죠? 30명한테 1억 한도로 330만 원씩 줘야 되는가? 아니면 각 건당 1억씩이니까 7천씩 다 해줘야 되는가? 예? 7천 하나하나 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은 실제로 얼마 했는데 협회는 얼마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21억. 이런 판례가 있다 해서 3번 여러분들 그게 답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기관이 중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때는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못한다? 당연히 할 수 있다. 5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할 수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업무보증하면 돼. 근데 이때 금액은 얼마더라? 1,000만 원 이상.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30조 제1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본 자. 그죠? 예, 의뢰인이 청구하는 거죠.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청구해.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업무 보증 안 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임등치. 3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농협은 얼마? 그리고요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나머지들은 예 2억 원 이상. 어유 법인하고 똑같잖아. 2억 원 이상. 예, 잠깐요. 여러분들 농협과 같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런 거요. 옛날엔 축협인데 지금은 축협은 농협하고 합쳐졌고 임업협동조합 있죠. 임업협동조합도 등기가 아니라 업무보조 저거 없이 개설 등록 없이 농협처럼 중개업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업무보증 설정 금액 얼마다? 2억 원이에요. 업무보증 설정 금액은 공인중개사 법에 있어요. 농협만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농협이 아닌 특수법인들은 다 업무보증 설정 금액 얼마다? 2억 원입니다. 예, 그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등록 없이 중개업할 수 있는 사람, 저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등록하고 중개업하는 데는 2억 원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요. 자, 임협도 얼마? 임협도 등록해? 등록 없이 해? 등록 없이 할망정 업무보증 설정 금액은 누구만 1,000만 원 이상? 예, 농협만. 됐어요? 예,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관, 보장 금액, 기관, 그리고 기간 이걸 설명해. 그죠? 관계증서 4번 줘야 돼, 안 줘도 돼? 교부하여야 한다. 설명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예, 다 틀렸습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또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죠. 예. 단 업무보증기관한테는 뭐 1억, 2억, 그 1억, 2억 그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그래서 보상 받았어. 그런데 내 액수는 더 넘어갔어. 그럼 나머지를 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 10번 제출서류 아닌 거. 자, 업무보증기관에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준다 아니면은 돈 받을 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 그거는 합의서, 그 다음에 화해조서, 그 다음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걸로 청구인락조서 같은 것이다. 답은 5번이네요. 보증설정 증명 자료. 예, 업무보증 증서 사본은 암만 갖고 가도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니까. 그죠? 거래한 사람은 거래계약서 받을 때 이거 업무보증 증서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요. 이거 갖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11번 가장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자, 무과실 책임 부담하는 경우 있죠? 언제입니까? 2번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시. 그때는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가해자 그 안날로부터 해서 몇 년으로 보는 것이다? 3년.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 보증기간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4번을 청구 안 했어. 그러면 뭐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예, 그래서 3번은 틀린 거 없네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손해배상 발생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고 경과실 때는 없고 그런 거다 아니면 다 있다? 예. 고의 과실이라고 할 때는 추상적 경과실로서 중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변경한 경우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갖추어 보증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을 통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뭐가 변경 신고해야 된대.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또한 같다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걸 뭐 알면서도 놓치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 나가가지고서 눈으로 따라오는 속도, 그죠? 귀로 듣는 속도, 이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거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5번이네요. 틀린 거니까 이건 또 간단하죠.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없다. 오히려 이때가 더 위험하다. 그래요. 5번 답이에요. 이건 벌써 이 책을 통해서 몇 번 나왔어? 내 생각에 한 서너 번은 나온 것 같아. 예. 나머지들은 맞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1번 공탁으로 업무 보증이 있었어요.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진다. 3번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요. 보험이 아니다. 보증보험적 성격이다. 보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 4번 지역농업협동조합 얼마다? 1,000만 원 이상. 자, 13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한다. 언제 설명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됐어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다. 언제까지 가입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그래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틀렸죠? 어느 책임이야? 고의과실 책임. 당연히 고의과실 책임이 되니까 무과실 책임은 언제?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자기 사무소 제공시가 무과실일 뿐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어요. 몇 년간? 3년, 5년 아니네요. 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기출문제는 어떻소? 만만하죠. 여러분 진짜 100점 나온다니까. 나는 못 맞아. 100점을. 여러분은 맞아. 네. 5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번 답이에요. 자, 중개완성,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거 1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안 하면 뭐요? 업무 정지.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없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격정지되는 것은 아니야. 소속의 거래계약과 관련된 자격정지 사유는 두 가지였어요.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그 다음 서명 및 날인. 예. 3번 중개보존. 원칙적으로 여기 개입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중개보존이 거래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양도대용 문제가 생겨요. 등록증 양도대용 문제가 생겨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며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짓으로 썼어.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중개라는 일련의 활동 속에서는 절등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임등치가 두 개 있어. 중개계약, 그것도 전속중개계약에 임등치가 있어요. 뭐였죠? 그렇죠. 공개하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그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계약서,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그게 임등치다. 2번, 가장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 있으면 몰라도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한다. 거래계약서는 쌍방교부다. 그렇죠. 3번, 도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얘는 틀린 거 없네요. 네. 4번, 도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거 아니다?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한다. 예, 4번 같은 경우는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 안 하면.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뭐요? 금지행위 있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뭐가 떠올라요? 당물인권, 거기, 개조명. 답은 4번이네요. 공법상 이용대한 거래규제. 이건 어디 사항이요? 확인, 설명. 이거 공개사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죠. 공개사항이 없는 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전속중개계약서에 공개사항이 없는 거. 조수. 그죠? 그 다음에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 그것이 떠올라줘야 되죠. 단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는 공개 아니할 수 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 일 아닌 거.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 5년.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였어. 그리고 몇 년간? 예, 그 4번. 3번, 중개부수 및 실비 영수증 의뢰인에게 교부. 여러분들 실비 영수증은 중개사법에 있어요. 실비연. 근데 보수에 대한 건 영수증 얘기가 있다 없다? 예, 보수에 대한 영수증 얘기 없어. 그 다음 그 교부, 보존기간 있다 없다? 예, 수수료 실비 영수증 보존기간 없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3번이 일단 답입니다. 4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도 줘야 돼. 그죠? 안 하면 뭐였죠?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 이때 모든 계약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연관된 계약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계약은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이라 그랬어? 공급계약과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뭐요? 분양계약이야. 매매계약은 말 그대로 매매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하면 뭐요?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어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산할자라는 거요. 그죠? 당물 인권할 때 인이죠. 그 다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더라. 확인설명일자가 아니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다.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대요. 임등치,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까지 이른 여기에는 1학년 1반, 이런 3학년 3반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4번 답이에요. 이건 뭐일 뿐이다? 임등치.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어디에? 어디에? 일반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 됐어요? 예, 일반중개계약서는 그거 없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그렇게 써있고,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달리 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비교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래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하더라 하더라. 그러면 이때 중개보조원은 어떤 처벌을 받죠?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2번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그 다음 확인설명서는 몇 년? 3년. 단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도 이제 이의제기하죠. 4번 자가 빠졌어. 둘 다. 그죠? 예. 3번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상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 확인설명서는 있다. 그 다음 4번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모두 쌍방에게 교부하더라. 맞죠?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 5번 거래계약서의 경우 당해 중개인이란 도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의 경우 도속공인중개사는 서명날인 의무 없다. 거기도 있다. 서명날인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냐? 거래계약서는 25조 사항을 준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조 사항이 바로 뭐냐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완벽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준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7번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아닌 거 고르래요. 답은 3번이요. 왜? 여기선 비로소 무슨 가격이 돼? 거래가격이요. 이제 예정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7번, 3번 답입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없다. 2번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예, 3년 틀렸습니다. 3번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아.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업무정지다. 그렇습니다. 임등치는 뭐 하나라고요? 이중, 그렇죠. 거짓, 그거죠.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요. 그 다음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5번 답입니다. 이런 거 틀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좀 이렇게 쉽다니까. 자,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게 바로 뭐냐면 뒤에 실무 파트예요. 실무 파트인데 도대체 여기서 뭘 여기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네요. 몇 문제나 들어있을까? 자,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요, 저런 거죠. 그 뭐냐면, 소유자 관계. 소유자 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할 적에는 누구랑 거래해야 돼요? 그래요. 실제 소유자. 근데 실제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거래계약서 작성 시엔 그런 문제를 조심해라. 그 다음, 소유자라 할지라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존재할 수 있죠.
소유자라면 반드시 처분한다. 소유자라도 처분 못하는 자가 있다. 예, 그런 사람들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예,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소유자 일망정 처분 권한이 없어. 그럴 땐 소유자랑 거래를 해야 돼? 처분 권한 있는 자랑 해야 돼? 처분 권한 있는 자가 누구요? 법정 대리인하고 해요. 그 다음 소유권은 없어도 처분 권한을 가진 자가 있죠. 그게 누구요? 그게 대리인이요. 그 대리인이야. 권한을, 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게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뭐에 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임의대리라 그러나요? 법정 대리 말고. 뭐에 의합니까? 예? 위임장, 인감증명. 그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그때는 뭐다? 비록 위조됐다 할지라도 법정 표현대리 문제로 넘어가서 그거 믿고 거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공유, 합유, 총유라는 문제로 처분이 제한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물의 경우 지분은 각자, 그죠? 지분의 처분은. 그러나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은 전원인가요? 전원의 도움인가요? 아니면 그 과반수나요? 전원이에요? 나도 그러네. 예. 한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이런 거 1년에 한 번 떠들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합유는 지분이 있죠? 합유는 지분이 있죠? 있는데 지분권이 어때요? 지분권이 약하죠. 그래서 지분만의 처분 된다 안 된다? 예, 지분만의 처분은 안 돼. 총유는 지분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물건 전체만 움직일 뿐이고.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그죠? 더 넓혀지는 게 조합이나 법인의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죠? 조합, 그 다음에 법인.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자기 지분들 마음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개인들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요. 그죠?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소유권을 갖다가 어떻게 쪼개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공신력 없어. 실제 소유자 다르면 누구랑 해야 돼? 1번 맞네요. 2번. 진정한 권리자 여부는 등기권리증 그리고 주민등록으로 등기상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요. 여러분들 여기 2번이 지금 답으로 되어 있죠? 예? 예? 죄송합니다. 등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틀렸네요. 주민등록증이라고 읽었죠, 제가. 근데 읽기는 그렇게 읽었는데, 거기 써있는 거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으로 되어 있잖아. 틀렸죠. 자, 여러분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 문제만 해결한다고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로? 등기와 민증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유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앞자리서부터 끝까지 다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등기 뜨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 거 하나는 이거 XX로 나와. 근데 한꺼번에 다 띄워달라고,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면 그게 나와요.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띄고,
그 다음에 민증을 까라 그래가지고 민증 보고 뭘 비교해야 돼? 얼굴. 근데 내 민증 보면 전혀 나가 아니야. 네. 30년 전. 군대 갔다 오자마자 찍어놓은 사진인데 그걸 여태 갱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증도 그런 한계가 있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이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라는, 이게 실체성이 아니고 실제성.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 여부는 뭐에 의해서 확인한다 그랬어요? 예?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돼 있어. 근데 진정한 소유자는 B면은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일단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면은 얘가 낸다, B한테 준다. 야, 너 건 날라왔다 하고 B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실제로 누가 내? 그러니까 영수증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진정한 소유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가 몇 푼 안 돼. 그럴 적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한테 등기 권리증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다? 집문서, 땅문서야. 그래서 그걸 꼭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진정한 소유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실제성 여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면 100% 된다?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적어도 요거 시험 문제 이거야. 등기와 민증 갖고 확인하면 무조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면 무조건 요거까지는 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하고 이 문제는 어떤 거요? 다른 이야기가 돌 적에. 어떤 이야기가 돌 때? 이 사람이 아니라 뭐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돌 적에 이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요, 아주 살짝 진짜 중개사법 전형적인 스타일이네요. 등본으로 돼 있잖아. 예, 등본이 아니라 뭐야? 민증, 주민등록증이야, 증. 2번 답이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알지 못할 때 매도인이야. 뭐까지? 권리증까지 확인해봐라. 잘 알아도. 4번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중개행위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있어야? 법정대리인, 대리. 그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어도 어때요? 되죠. 단 저기는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거래해서는 안 돼. 왜? 동의권 없잖아. 대리인한테 2차만 하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1차 하는 사람들은 알죠? 예. 그 다음에 그게 5번에 있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처분 못해. 그러니까 누구하고 해야 돼? 이때는 법정대리인하고 해야 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는 혼인하여 성년으로 의제되기에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년한 미성년자 거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이거 틀린 거 없네요. 자, 만 19세가 성년이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맞다는 거예요. 4번 부부간이요. 부부는요, 한쪽이 제한능력자요? 한쪽이 제한능력자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재산에 대한 문제는 뭘로 한다? 예? 임의대리 문제야. 그래서 위임장, 인감증명이요.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경우 일방이 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장 가사 대리권 범위를 어때? 벗어나. 그래서 타방 배우자 대리권 수여한 경우에도 중개하면 안 된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요. 부부간의 경우 여러분들 뭐 부부관계 확인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 안 돼? 남편 물건을 갖다가 와이프가 와가지고 팔려고 왔어. 내가 잘하는 부부야, 거기. 그럼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이거 부부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가서 신랑한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아오라고 해야 돼? 받아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요, 4번 틀렸어요. 중개 무조건 못한다는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법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인하고 할 때는 무조건 누구랑 해라? 법인 대표자. 단 법인 대표자의 처분 권한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처분 못하게 권한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와 거래를 할 적에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를 뒤지는 거예요. 뭘 뒤져요? 법인 등기부를 뒤져서 법인 등기부에 제한이 없다면 누구랑 거래하면 된다? 법인 대표와 거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법인 대표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법인 대표가 처분 권한이 제한됐어요. 처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법인 대표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거래를 했어. 자, 문제가 있다 없다? 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법인 등기부에 그 사항이 아직 기재되기 전이라면은 그 법인 대표와 거래를 했다 할지라도 책임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 대표를 통해서 법인 물건을 거래할 때는 뭐만 확인하라? 법인 등기부. 그러니까 다시금 그 법인 대표는 뭐 한 거예요? 무권대리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가 제한됐어? 처분 권한이 제한됐으니까 처분 권한을 넘어서서 지가 하니까 뭐가 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일망정 등기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무슨 대리? 표현 대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만 확인해라? 예, 됐어요. 예. 그래서 5번 읽어볼까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땐 대표자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법인 대표 지위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 대표 누구라고 해야지 그냥 자기 이름 뜨고서 하면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물, 공유 지분 처분, 공유자 전원의 동의. 틀렸죠? 예. 지분은 어떻소? 각자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2번 합유 지분 처분입니다. 다른 합유자 동의 없어도 자유롭게 처분할 합유는요. 여러분들 지분이 처분돼 안 돼? 예. 그 다음 3번 계약금 해제 시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죠? 여러분들 이행에 착수가 뭐요? 중도금 지급이요. 그죠? 그래서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건 중도금 지급이다. 예, 그래요. 그 다음 4번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에 대해서 배제 특약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담보책임 인정된다. 예, 아까 이거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네. 그죠? 예, 담보책임은 법에 써있어. 법정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적어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담보책임은 무조건 어떻다? 인정돼. 단 담보책임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야. 그래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약을 만들 적에 웬만한 계약에 있어서는 담보책임 배제 특약을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야. 왜? 그래야 여러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됐어요? 예. 일단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갑이 위약 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의리 위약 시에는 계약금 몰수한다 라는 특약이 있을 때 해약금 해제는 인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약금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 그 계약금은요 해약금에 대한 그 예약으로서 그죠? 추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총유물, 처분 시 총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총유는 뭐예요? 사원 총회. 그거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과 계약을 하면 홍길동 개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아니면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리라는 거, 대표는 대리의 일종 아닙니까? 대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의사로? 아니, 대리인의 의사로 법률 행위를 해요. 그리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 본인에게 귀속.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인 대리인이 아닌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3번 계약금 수령자는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뭐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 그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 방법이요. 그래서 3번 답입니다. 4번 혼인한 미성년자입니다. 예, 중개 의뢰인일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 물어야 된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돼. 5번 피성년 후견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 계약 체결 가능하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 무슨 후견인이요?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동의권 있다 없다? 동의권 없어. 예,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예, 쉬었다 합시다. 예.